이렇게 또 용산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네. 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 네.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네. 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게 돼야 되지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 취임하실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정말로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성공, 이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정말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정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또 국민의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물가, 또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결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우려를 합니다만 이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소위 말폭탄이 혹시 진짜 폭탄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총선 이후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혹여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이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의 어려움, 또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정,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편가르기나 탄압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 주문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복원, 또 민생과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국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국정 동력을 민생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20여 차례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참으로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뭄이 들면은 얕은 웅덩이부터 이렇게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또 지방이 더 어렵습니다.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던 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다른 화급한 민생 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의 의제들이 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구 위기나 기후 위기, 국제 질서 재편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대처에 실패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따라서 그 대책은 불안의 해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또 산업 경쟁력 추락이 매우 걱정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불황기인 지금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력한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압니다. 그에 더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이런 대일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게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당연히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대통령님께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같은 조심을 잊지 않고 잘 실행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과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당연히 대통령도 정부도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신다면 대통령님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돕겠습니다. 주장이나 정책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며 합일점을 찾아가되 최종 판단은 결국 국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공개 자리에서도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태 우리 위원장님은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6월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뵙자고 했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또 요구도 있긴 하던데 아무래도 좀 밀도 있게 말씀을 좀 들어보려면 원내교섭도 않지만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문제는 우리가 여야 구별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번에 G7 회의 참석 결과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나토 회의 참석 문제도 아직은 확정을 못했는데 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도 따로 좀 듣고 싶었습니다.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어요. 아마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또는 어떤 위기 상황이 다 정리됐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특히 그 G7이 관심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표명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좀 함께 입장을 좀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뿐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들이 매우 크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 또 거기에 좀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외교 상황들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도 내게 되는데, 정책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해서,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또 의견은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또 조정하고, 또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꽤 복잡하실 텐데 두 분이 흔쾌히 이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실 말씀은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하시면 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국정 운영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때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선거 운동을 했고 지금 야당이 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도 비판을 할 거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든 야든 간에 지금 정부가 좀 성공한 정부가 되고 그래야만이 나라가 또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은 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당으로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겠지만 또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협력할 거는 적극 협력해서 국가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제언을 하신 것 같고 저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9.4%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데 50.6%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과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야당의 그 고언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자를 선택한 사유에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사항만 보더라도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뭐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하나 총리 둘 후보자는 셋 하나 둘 청문회도 셋 하기 하나 둘 셋 전입니다. 하나 둘 그런데 셋 하나 후보자가 둘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정부 부처의 차관을 대동하고 행사를 나가고 이런 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총리가 다 되었다라고 국민들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여질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심사숙고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마도 대통령님께 진언을 하는 그룹에서는 정권 초반에 첫 인사부터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또 원내대표님 앞에 계시는데 그 청문회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김문수 후보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시키자 하는 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은 청문회 정인 채택 과정을 좀 희화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여당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원구성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을 바라는 것은 여야가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오랜 국회 관행상 원내의 교섭단체 순서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 왔던 것이 오랜 국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지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구성 문제는 사실 국회 교섭단체끼리 서로 상의하면 될 일이지 굳이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의 국회의원 구성 자체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때 그때 세팅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은 결자 해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법사위 그 다음에 운영위 이런 전부 독식을 했는데 그때 명분은 윤석열 정부가 타겟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있을 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현실 앞에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정치 복원, 국민 통합, 진정한 의미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기업이 제대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단순한 돈풀기라든지 미봉책으로는 구조적인 현재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경제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기업이라든지 심지어는 중산층마저도 집 한 채 있으면 상속세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옥죄는 법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소상공인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지혜를 짜주시겠지만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고 협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빚의 굴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해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탕감하는 내용이 있던데 7년이나 연체하고 있는 부분보다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노력 때문에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대통령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만이 정말 민생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부동산 소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국민보다도 세금을 안 내고 규제가 또 덜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실소유를 하기 위한 주택 구입에도 역차별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에서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혹여나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법안 추진을 잠시 보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사법체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런 지적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혜롭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비대위원장과 제가 대통령께 드린 말씀은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국정 동반자로서의 야당의 역할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신다면 우리도 기탄 없이 시중의 민심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협조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몇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지금 지지도가 6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에 바라는 희망과 그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걸 갖다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여기에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과 그래서 인사청문회 등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갖다가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희가 진정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과 그리고 정치복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요. 사실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법 독립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허니문이라는 게 그런 거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100%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모든 정책에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충분히 보정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과문하지만 외람되지만 인사가 제 주특기입니다. 인사에서 할 때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는 여론에 흔들리면 그 인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것을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이 인사를 거기에다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그 인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리 문제에 한정을 하면 그래서 청문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 그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전서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은 사실 이 문제들을 갖다가 이 문제들에 대한 태도가 스탠스가 바뀌고 한 것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인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인사청문회 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야당 우리 국민의힘도 깊게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차제, 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보를 갖다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유능한 인재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대로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 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대통령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얘기하는 중 아니겠어요?